여러분들 이 직업 정보론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일단은 그 용어라든가 이런 게 생소할 할 거예요. 그러나 직업 정보론은 좀 나오는 내용이 빤합니다. 우리 상담학이나 심리학처럼 그렇게 범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오는 문제가 빤하니까 오히려 직업 정보론에서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90점 이상까지 얻으려고 하진 마시고요. 한 80점 정도는 쉽게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럼 혹시 다른 과목에 20점을 좀 보태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평균 60점 얻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진도를 또 생각할게요. 또 역시 나오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기준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보니까 표준 산업 분류가 벌써 세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세 문제면은 15점이면은 60점에서 4분의 1 비중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오는 것도 제가 딱딱 알려드리잖아요. 아까 말한 뭐 정보 이런 거 그냥 얻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 그, 어, 그러면은 우리가 산업 표준 산업 분류할 때 일단 키워드를 생각해야 돼요. 산업이 노조는 조금 어때요? 조금 그 행동이 좀 세게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머리에 붉은 띠 메고 하는 거 무슨 뭐 싸움하는 그런 모양을 비추죠, 그죠? 당일하자, 웃자고 저자 이를 뭐 결투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산투 결로, 산업투쟁 결투, 산투결 이렇게 키워드를 그렇게 해주세요. 분류 기준 산투결입니다. 특히 결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은 이것도 앞에 그 1-41에 뭐 내용이 다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걸 부분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는 총 정리해 놓은 것이고 그래서 일단 산출물의 특성입니다. 어떤 것이 산출되느냐? 생산되는 거죠. 그렇죠? 산출. 그래서 뭐 똑같은 어떻게 해요? 쇠로 가지고 해도 자동차가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에어컨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농기구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산출물이 자동차면 그 사람은 자동차 산업이고, 농기계가 나오면 농기계 뭐 분야고, 이렇게 산출물이 특성을 보고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산출물 묻더라도 그걸 재료를 뭐 쓰는가, 투입물을 보고 또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래 결합 형태를 봅니다.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활동 형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산투결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헷갈려 버려요. 그러니까 결합 형태지 활동 형태는 아니더라. 그래서 산투 여기는 결합 형태입니다. 결. 그래서 산투결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앞으로 이 문제는 가볍게 넘어갑니다. 산투결 기억해 주십시오. 산업투쟁 결투하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47번 문제입니다. 한국 표준 이제 직업 분류가 나왔어요. 직업 분류인데 직업 분류의 원칙 중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직업 분류를 할 때 일단은 요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설명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을 한다라고 합시다. 전국체전. 전국체전. 전국체전을 하는데 말은 전국체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경상도 있는 선수들만 모아서 이렇게 체전을 하면은 이걸 전국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거는 경상북도민체전이라고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국체전이라고 하면은
뭐 경상남도, 북도, 충청도, 서울, 뭐 전라도, 제주도, 강원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일단은 아시겠죠? 거기에서 우수자를 뽑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포함한다는 말을 우리가 포괄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포괄성의 원칙이 있고요. 포괄성에 일단은 포함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예를 들어서 1등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1번을 1등을 뽑는다라고 하면 1등이 여러 명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1등은 몇 명이어야 된다? 금메달은 한 명이어야 되거든요. 여러 명이 돼서는 한 명만 돼야 된다. 딴 여러 사람들은 들어와서 안 돼. 예, 금메달 그 시상식 거기는 딴 사람 들어오면 안 돼. 2등, 3등은 들어올 수 없어.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람만 들어와야 되니까 딴 사람들은 배척해야 돼요. 빼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배타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배타성의 원칙. 요 두 가지가 뭐냐면은 분류의 일단 원칙입니다. 그래서 포괄성의 원칙이 있고 배타성의 원칙. 일단은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그중에 배타성은 그중에 뭘 한다? 하나를 선택한다. 이게 배타성의 원칙이다. 이 포괄성의 원칙, 배타성의 원칙을 조금 어려운 용어거든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해되게 일단은 뭘 뽑으려면 누락시키면 안 돼요. 포함시켜야 되고 그러나 최종에는 뭡니까?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 그게 배타성의 원칙이 이제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나오는 거는 이 다수직업 종사자 분류 원칙인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포괄성에는 요거는 지금 포괄성의 원칙은 예를 하나 들게요. 예를 들려면 요새 이제 의사를 예를 드는 게 좋겠네요. 어떤 전문의가 있다. 전문의가 있으면은 이 사람은 전문의니까 어디에 근무를 합니까? 병원에 의사로서 근무를 하죠. 자, 의사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전문의는 의사도 근무하지만 대부분 보면은 예를 들어 경대병원이다. 뭐 동대병원이다 하면은 그 경북대학교 의대 교수로도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의도 하고 그다음 뭡니까? 또 일주일에 몇 회로는 병원에 와서 뭐 수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강의를 하면 뭐 교수로 직업을 분류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의사인 경우에는 의사 같으면 이 사람 직업을 뭡니까? 의사로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이 사람을 교수로 분류해야 되는가, 의사로 분류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뭐냐면은 숙제란 말이에요. 그 이걸 분류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이 포괄이 힌트입니다. 포괄이. 항상 포괄이란 말이 반드시 나오니까 그럼 포괄이라고 할 때는 제가 이게 이런 예를 들어서 곤란 이 포괄 거품이 포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십시오? 거품이 포괄합니다. 그러면 술 중에 거품이 포괄 나는 술이 뭡니까? 맥주인데 생맥주라고 합니다. 생맥주. 예. 그래서 술 중에 술은 주입니다. 최고로 거품이 많이 나는 것은 생맥주다라고 해서 그래서 포괄성의 원칙은 주체성입니다. 주체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뭐 술 가지고 예를 드니까 이 뭐 좀 마땅치 않은 분도 있을지라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뭐 제가 뭐 생각나는 게 뭐 그래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술 중에 거품이 최고 많은 건 생맥주. 그래서 이거 거품 포괄하니까 주체성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포괄성의 원칙에서는 뭐냐면 분류를 할 때는 일단 예, 주된 직무입니다. 주된 직무. 뭐가 주냐 그 사람에게 두 가지 의사, 교수
이렇게 할 때 뭐가 주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중에 주로 주된 산업 분류에도 주된 활동에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주된 걸로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애매할 경우도 있잖아요. 뭐가 준지 비슷비슷할 때나 그때는 최고 직능 수준이라고 해서 요거는 지금 안 하고 뒤에 할 건데 직능 수준은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직능, 3직능 수준, 2직능 수준, 1직능 수준에서 4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그건 뒤에 할 거예요. 그 제일 높은 게 뭐냐면 4직능 수준이고 그다음에 3직능 수준, 그다음에 2직능 수준, 1직능 수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그 직급이나 여기에 따라 직능 수준이 분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하되 그게 안 될 때는 직능 수준으로 하고 자 그래도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생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찰보리빵 경주 하나 유명한 거잖아요. 좋아하십니까? 맛있죠. 예. 그러면 보면은 찰보리빵 보면은 안에 그 주인이 어때요? 안에서 직접 만들긴 하죠. 만들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만들어 놓고 나면은 가게에서 팔기도 하죠. 그러면 만드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생산업이 됩니다. 제조업 생산업이 돼요. 팔 때는 뭐가 됩니까? 판매업이 되겠죠. 그럼 이럴 경우에 그 사장을 찰보리빵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 사람을 생산업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판매업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래서 생산과 딴 거와 이렇게 같이 섞여 있을 때는 뭐냐면 생은 생산 업무 우선원칙입니다. 우선원칙이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빵 제조업자로 되는 게 판매업자가 아니고 생산 업무 우선원칙이에요. 이게. 이래서 이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베타성의 원칙은 뭐냐면은 베타성의 원칙은 베타성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속담이 있죠. 한 우물을 파야 성공한다. 이렇죠. 요새는 속담이 바뀌었다더라고요. 한 우물 파면은 쫄딱 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물을 여러 개 파야 된다. 이 말이 뭡니까? 옛날에는 한 직업에 전문가가 돼야 성공하는데 요새는 한 직업 가지고 안 되고 투잡, 쓰리잡, 어떤 데는 뭐 파이브잡 뭐 이렇게 많죠. 그러면 뭐 회사원으로 근무하다가 밤에는 예를 들어서 대리 운전을 한다든가 딴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바를 할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이 회사원으로 볼 것이냐, 밤에 이제 대리 운전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대리 운전업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기로가 섰을 때 뭘로 봐야 되느냐. 이건 이제 투잡, 쓰리잡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의사, 교수와는 조금 다른 분야예요. 완전히 별개의 직업을 이렇게 가지고 연관성이 없는 이런 걸 했을 때 이럴 때 원칙은 뭐냐면은 투잡, 쓰리잡 이게 이제 배타성이에요. 이럴 때는 시수채입니다. 시수채. 이때는 시수채. 시간당 수입이 최고야 이렇게 해서 여러 일을 할 때는 어, 뭐니 해도 돈이 제일 우선이다 이거예요. 수입이. 시간당 수입이 최고야 해서 요 말은 뭐냐면은 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회사원으로 근무한 시간이 몇 시간이고 그다음에 다른 알바로 근무한 시간이 몇 시간이냐 그 시간 중에 근무하는 시간이 어느 데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느냐 회사원 근무가 6시간이고 딴 게 4시간이면은 그거는 사원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회사는 한 5시간 하고 빨리 퇴근해 가지고 뭐 딴 알바를 예를 들어서 뭐 5시간, 6시간 한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직업으로 통계를 내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통계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취업 시간 우선 원칙이 돼요. 시간은. 그다음에 수는 둘 다 비슷해. 뭐 5시간, 5시간. 이러면 시간 가지고 분류가 안 되죠. 요게 안 될 때는 수입 우선의 원칙입니다. 일단 시간이 우선인데 고가 안 될 때는 수입이 이쪽 일이 맞나 저쪽 일이 맞나 해서 사원으로 맞느냐 아니면 알바를 해서 맞느냐 많은 쪽으로 그 사람 직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업 분류를 할 때. 자, 그것도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뭐냐면 요 채는 아까 포괄성에서는 최고 직능 수준으로 분류한다라고 했는데 요때 이 투잡 수리잡일 때는 최고 직능이 아니고 요때는 최근에 선택한 직업이에요. 최근에. 가장 최근에 선택한 직업이 돼요. 요게 차이입니다. 예. 오래 했던 게 아니고 최근에 했던 거. 이게 취업 시간도 비슷하고 수입도 비슷할 때는 먼저 했던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가장 늦게 최근에 선택했던 직업. 이게 이 최근 선택입니다. 최근. 그게 시수채가 됩니다. 그래서 직업 분류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이 설명만 가지고 내게 안 되죠. 항상 이건 어디 가서 이제 내 걸로 만든다.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제 내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뭐니 뭐니 해도 실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업은 뭐니 뭐니 해도 뭐니입니다. 그렇지만 시험은 뭐니 뭐니 해도 실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 다수직업 종사자 분류 원칙입니다. 다수직업 종사자는 뭐다? 시수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시수체 봅시다. 시수체 수 나왔죠. 시 나왔죠. 그 다음에 조사시 최근에 직업 원칙 나왔죠. 그 다음에 생은 뭡니까? 주체생이죠. 이건 포괄성의 원칙에 해당되죠. 그래서 뭐냐면 요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수체를 기억하면 돼. 요거는 포괄성의 원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투잡 수리잡이기 때문에 이때는 시수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이 문제가 빨리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요걸 할 때는 아까 우리가 표준 산업 분류할 때는 말이죠. 조사 시점 나오면 땡이라고 했죠. 조사 대상 주관이라고 했죠.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항상 예외 없는 법칙은 없죠. 뭐냐면 자, 이 다수직업 종사자 분류할 때는 조사시입니다. 조사시. 조사시가 됩니다. 조사 대상 주관. 요거 하나만 예외입니다. 요거 하나만. 요건 이제 직업 분류니까 뭐 그렇게 일단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요거 하나만 조사시입니다. 조사 대상 주관이 안 나오는 건 요겁니다. 예외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47번 문제에 대한 상세한 그 이론은 여기 간단히 메모가 되어 있고 요거는 필기에 아주 단 걸로 나오는 겁니다. 필기가 아니고 필기는 단거니 쉽게 말하면 포괄성의 원칙 하나가 나오면 다음에는 또 이 배타성이 나오고 이렇게 바꿔서 이거는 한 문제씩 나오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서 앞으로 또 뭐냐면은 이 문제는 많이 나오니까 문제를 익히면서 이 이론을 소화하고 이해 더 심도 있게 이해를 해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48번 문제입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주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과제를 하나 드립니다. 지금까지 숙제 없었죠? 지금 이제 숙제를 하나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숙제는 직업정보론, 뒤에 나오는 노동시장론, 또 뒤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노동관계 법규, 이 세 과목의 공이
다 어마어마하게 출제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경제활동 관련 도표 및 용어입니다. 요거는 출력을 해 가지고 부엌에도 하나 붙여 놓고 화장실에도 하나 붙여 놓고 뭐 현관에 붙여 놓지 않고 뭐 거실에도 하나 붙여 놓고 직장에도 혹시 하나 붙여 놓고 이건 뭐 누가 봐도 '아 이거 좋은 거 붙여 놨네.' 할 거예요. 여러 군데 붙여서 오매가매 이렇게 한번 봐서 요거 좀 익혀 놔야 될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경제활동 관련 도표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 분류표가 있어요. 분류표가 있어요. 분류표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상식으로도 알면 도움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경제활동할 때 총 인구가 나와요. 우리나라 총 인구가 있겠죠. 그중에서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를 딱 분류를 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와 비생산 인구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럼 생산 가능 인구는 뭘로 가지고 하냐면은 만 15세 이상은 전부 다 생산 가능 인구로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그 미만은 비생산 인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나 아니면 만 15세 이상 인구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예, 생산 가능 인구가 된다. 꼭 여기 도표해 주시고. 자, 15세 그 인구 중에서 사람 중에서 이제 또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경제 활동 인구가 있고 비경제 활동 인구가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실업자 있죠? 실업자를 우리가 흔히 뭐 백수라고도 하죠. 경제 활동 인구일까요? 경제 활동 인구가 아닐까요? 예. 이게 뭘 도표를 보면 나오지만 실업자가 말이죠. 경제 활동 인구입니다. 이 실업자가 비경제 활동 인구가 아니에요. 실업자는 경제 활동 이것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사항이죠. 그런데 이 실업자가 말이죠. 이게 아무나 실업자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실업자 되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실업자 되는 게 그냥 아무나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마 실업급여수당 혹시 받아보신 분 있으면 이거 받는 게 그냥 그 돈만 달라 나 지금 실업자니까 퇴직했으니까 달란다고 안 줍니다. 실업자 조건이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실업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실업자 정의는 밑에 사고 일단은 경제활동 중에서는 실업자와 취업자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일단은 요거는 명확히 일단 요까지는 쉽죠. 왜 이걸 알아야 되냐? 우리가 계산 문제가 나와요. 나올 때 보통 있으면 뭐 하나를 비워놓고 딴 거 나와 있으면 요 도표를 넣으면 요거 못하면 요게 돼야 되고 실업자 취업자 못하면 경제활동 인구가 돼야 되고 여기 숫자 딱 맞아야 돼요.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못하면 생산 가능 인구로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요게 요래야 우리가 실업률 취업률 계산을 할 때 요게 딱 되는 겁니다. 야 이거 뭐 계산 나온다니까 나는 수포자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수학이 아니고 그냥 짜맞추기 산수입니다. 산수. 그러니까 전혀 아이고 벌써 또 다리 떨고 그러지 마십시오. 예. 흔드는 건 좋은데 다리를 떨지는 마십시오.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업자 조건은 이제 까다로워요. 근데 취업자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임금 근로자가 있고 비임금 근로자가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는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고 임금을 안 받는 사람이에요. 임금을 안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영업자, 그죠? 자영업자를 우리가 비임금 근로자라고 합니다. 비임금 근로자. 그보다 앞에 임금 근로자 요 세 가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임금 근로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요거 잘 기억, 요거 시험 많이 나오거든요. 자, 임금 근로자 보면 우리가 상용 근로자가 있어요.
상용 근로자는 이제 정규 사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정규 사원을 상용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임시 근로자는 그야말로 임시 사원입니다. 비정규직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임시 근로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기간제 근로자라고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란 말은 무슨 뜻이냐? 기간을 정해놓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근무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기간제 임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면은 상용 근로자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정규직이다 이 말 외에 여러분들 아마 워크넷에서 구인 광고를 보면은 요새는 정규직이다 상용 근로자 뽑는다 이런 말 대신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는. 요게 바로 기간제 근로자 임시의 반대말이에요. 기간제는 기간을 정해놓은 근로자예요. 그래서 기간을 정규직 뽑는다 말을 요새는요 전부 다 이렇게 합당한 용어로 바뀌고 있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자. 요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이 경제활동 용어를 알면 이게 정규직 뽑는 거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정규직 뽑는 거예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는 규칙상 근로기간이 얼마냐면은 1년 미만입니다. 1년 미만일 경우에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년 지나면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갱신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그런 거는 뭐 지금 우리가 이 직업 상담 시험에서까지 다루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 정도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기간을 정한 근로자,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자, 요거 구분하는 거 요거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용 근로자입니다. 일용 근로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근로계약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보다 이제 잘못 알고 있는데 하루하루 하는 게 일용 근로자가 아닙니다. 일용 근로자는 30일 미만입니다. 그래서 일용 근로자 개념을 일 단위 아니에요. 30일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하면은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일용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임시 근로자 같으면은 1년 미만이지만은 시한은 얼마나 돼야 됩니까? 30일 이상부터 1년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30일 있고 여기 이제 여기 1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한 달이라고 보고 여기 이제 12개월 보고 1년 이상이 되죠. 요 30일이 일용 근로자요. 그다음에 요 사이가 뭡니까? 임시 근로자. 그 이상이 뭐라고요? 상용 근로자, 정규 근로자,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그래서 일용 근로자는 하루하루 하는 이게 아닙니다. 30일 미만 근로계약을 할 경우 요새는 반드시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할 때 30일 미만은 전부 다 우리가 이 경제 용어로서는 전부 다 일용 근로자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임시 근로자에 대해 임금 근로자에 대해서 상임일 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는 거 일단 정리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비임금 근로자 중에 우리가 자영업자는 들어가는데 문제는 무급가족 종사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급은 월급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으니까 무급이죠. 예. 묻는 제가 왜 물었나 내가 이상하네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나도 헷갈리는 모양입니다. 오늘 목요일에 제가 오늘 풀 강의입니다. 오전, 오후, 지금 저녁까지.
일정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에 이제 막 그냥 흠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무급가족 종사자인데, 자, 그런데 무급가족 종사자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활동 인구에 취업자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취업자 들어가 있고 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급가족 종사자가 이게 이 취업자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요 구분이 있단 말이에요. 요걸 아셔야 돼요. 요 구분을 명확히 해야 돼요. 무급가족 종사자 중에서는 취업자에 들어가는 무급가족 종사자도 있고 취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어디에요?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지는 무급가족 종사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 기준은 뭐냐? 무급가족 종사자니까 누가 합니까? 남편이 예를 들어서 하는 사업에 부인이 가서 도와준다. 아시겠죠? 또 바꿔서 말하면은 아내가 하는 사업에 남편이 가서 도와주죠. 이때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때 남편이나 아내는 각각 뭐가 됩니까? 무급가족 종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 근데 이게 취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뭐냐면은 돈을 안 주면 여러분들 봅시다. 이게 이제 돈을 안 주면은 일하고 돈 안 주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런 표현하는 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욕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욕 나오죠? 욕 중에 제가 그대로 표현을 못하고 글자만 쓸게요. 욕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욕이. 그래서 뭐냐, 이게 기준입니다. 무급을 받을 때 이 시간이 문제예요. 몇 시간이냐? 욕 나오는 시간 18시간입니다. 18시간 이상 그 근무를 해줄 때는 뭐냐면은 무급가족 종사자 취업자가 되고요. 18시간이 안 될 때는 그 미만일 때는 뭐가 됩니까? 취업자가 아니고 그냥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차이입니다. 18시간 중요합니다. 여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그럼 18시간은 뭘 가지고 기준이냐? 한 달 기준이냐, 하루 기준이냐, 일주일 기준이냐? 예, 이거는 일주 기준, 일주 기준. 한 주의 기준입니다. 한 주에. 그럼 요새는 주 5일제라고 보죠. 그럼 5로 나누면은 약 3.6시간 되겠죠. 그래서 문제 나오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 5시간,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10시간, 이렇게 일했다.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이 사람이 취업자인가 아닌가? 요일은 상관없어요. 다 채우다. 전체 그 주가 요거는 10시간, 5시간 하면 15시간이죠. 하루는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18시간이 안 되죠. 이러면 이거는 비경제 활동이고 무급가족 종사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급가족 종사자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럼 어디로? 이 비경제 활동이고가 돼요. 근데 뭐, 요 사이 전부 다 보태가지고 합산해서 뭐가 된다? 18시간 이상이 되면은 이제 취업자입니다. 돈은 안 받지만 취업자가 된다. 이렇게 돼요. 이런 건 아마, 이런 시간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게 좀 알아놓으면 괜찮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 아니면 좀, 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취업자라고 하는 데에서는 그렇습니다. 취업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그 실업률이 말이죠. 통계 어떤 그 모순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어, 취업자를 정의를 할 때는 일주에 단 1시간이라도 수입이 있으면 1시간 일하고도 알바 수입이 요새 뭐 지금 최저임금이 9,680원이잖아요.
요것도 아셔야 돼요. 요것도 시험에 나오는 9,860원 올랐나?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일주일에 1시간 근무해도 그래서 딱 9,800원 최저시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뭐가 되느냐면은 통계를 낼 때는 뭐가 됩니까? 실업자가 됩니다. 실업자가 아니에요. 요것도 아셔야 돼요. 왜?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일주일에 1시간을 근무해서 수입이 쪼끔이라도 생기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뭐냐 취업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이 함부로 알바 못 가요. 그거 딱 입력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업급여 받으면 몇 배로 요새는 강화가 돼 가지고 몇 배로 물어야 되고 형사 입건까지 돼요. 강화가 돼요. 그래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그거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통장으로 입금되는 거 절대 사설합니다. 그냥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은 10,000원이라도 수입으로 받으면 취업자가 되면은 앞에 받았던 거 몇 배 배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그 관련 기관들이 문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회사라든가 이런 데 등등등등 해 가지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그러니까 1시간 일하는 알바도 취업자를 해 주니까 실업률 통계가 어때요? 문제가 있겠죠. 사실상 그걸 우리가 취업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제도에서 실업률 내는 게 이렇게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은 이러한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비경제 활동 인구는 일단 전업주부예요. 일할 의사가 없는 자 안 되고 학업에 전념해도 안 되고 봉사활동하는 거 안 돼요. 우리가 지금은 반드시 수입이 반드시 1원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봉사를 아무리 많이 평생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수입이 없으면 그게 그 사람이 뭐 식당 일을 뭐 보조를 하더라도 뭐 주방 보조 이런 직업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거는요. 이게 비경제 활동인으로 봅니다. 잠재 취업 가능자 현재는 취업 안 하고 있는 뭐 이런 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런 개요를 일단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쭉 나오니까 여기에 봅시다. 실업자가 이 조건이 이렇습니다. 사주, 무수, 구직, 적재. 이거는 뭐 제가 잊어버렸네. 일단 15세 이상 인구 중이고 조사 대상 주간 중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조사 대상 주간 중이에요. 아까 그 달력 보셨죠? 그 기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안 해야 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받으면 구직 활동 이 증명 사료 다 보내줘야지 되거든요. 그다음에 조사 대상 기간에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해야 됩니다. 일이 있는데도 어 취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실업급 자격증 박탈돼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이 구직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구직 활동을 하긴 하되 도저히 취업을 안 되는 쪽에 구직 활동해요. 가능한데 해가지고 회사에서 오케이 했는데 본인이 노 하면 이것도 또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되는 쪽으로 일부러 이렇게 구직 활동을 하는 이런 참 실업급여상에 우리가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런 편법을 통해 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실업자 조건이 힘들어요. 그다음에 취업자는 조사 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면 한 주간에 취업자가 되고 18시간 이상 일하면 이게 바로 18시간 이상이 바로 무급가족 종사자 나옵니다. 뭐 일시적으로 휴직하는 사람은 실업자로 안 봅니다. 일시 휴직 6개월 내에는 뭐냐면은 휴직자라도 취업자로 인정을 해준다. 그리고 요거 임금 근로자 상임일에 대해서 다시 또 여기 이렇게 메모를 해놨고요. 비임금 근로자는 자식이 없거나 무급가족 종사자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놨고 뭐 요거는 지금은 다룰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보시고 근데 요거 아까 했던
했던 내용이 다시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이 경제활동 도표는 요 내용은 말이죠. 조금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익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9시 10분이가 가능한 저는 조금 빨리 마시는 게 예의라 생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마시려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지금까지 했지만 이제는 다지는 거는 바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다진다 이렇게 봅니다. 경제활동 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말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취업자 실업자 못하면 경제활동 인구 들어갑니다. 육아 조사 대상 주간에 주로 8세 이하 초등학교 2년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집에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게 초등학교 2년 이렇게 이것도 지금 법으로 자꾸 올리려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지만 현재는 여기다 취업 준비 학교나 학원에 가지 않고 혼자 집이나 도서실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뭐 맞아요. 그래서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제외한 고용원이 있는 자업자를 말한다. 이게 틀렸어요. 고용원이 있든 없든 간에 자영업자입니다. 아시겠죠? 꼭 혼자 만다가 아닙니다. 고용원을 두고 월급 주더라도 그 대표는 뭡니까? 자영업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렇게 뭐 난해한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자, 일단은 그게 나오면 안 되지. 요 도표 특히 요거 좀 잘, 요거는 좀, 소화를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자, 49번, 49번 이거 하려면은 이거 조금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되고. 예, 어쨌든 요거는, 자격 시험 관련된 거는 지금 12분이잖아요. 12분. 여러분들 이해해주면 빨리 한번 마무리 할게요. 예. 어중간 해가지고. 예. 자, 봅시다. 국가 기술 자격이 이제 쭉 나와요. 국가 기술 자격. 국가 기술 자격은 보면은 보통 우리가 2급, 1급 이렇게 됩니다. 2급, 1급.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1급 급수가 없이 하나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건 지급 상담사 국가기술자격 2급이 이제 일단 되겠죠. 자, 국가기술자격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의 응시 자격으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거 설명을 하려면은 일단 도표를 먼저 보고 하는 게 나아요. 네,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 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쭉 나와 있어요. 자격이 있는데 일단 도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크게 단일 등급이 있어요. 단일 등급. 1, 2급 구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 기억하는 것은 요새 텔레 스포츠 게임 한다 이래서 이걸 보시면 그래서 텔레는 텔레마케팅 관리사 전화로 마케팅 관리하는 사람 그다음에 스포츠는 스포츠 경영 관리사 게임은 게임 그래픽 전문가 요거는 뭐냐면은 단일 등급 자 물론 단일 등급은 뒤에 밑에 이 국제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뭐냐면은 이 분류가 되는 게 지급 상담사, 소비자 전문 상담사, 전자 상거래 관리사, 사회조사 분석사, 컨벤션 기획사, 임상심의사 이렇게 나와요. 이제 출제되는 것만 그래요. 원래 뭐 다 하려면 많지만은 요게 이제 출제되니까 일단 아셔야 될 게 요거예요. 처음에 나오는 게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구분하는 거는 두 개입니다. 첫째 의료와 관련
의료와 관련된 거는 무조건 무자격자가 하면 안 되겠죠. 의료 관련된 거는 반드시 조건이 따릅니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이제 컨벤션이라고 하는 컨벤션 기획사. 컨벤션 기획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은 경영 그 기획 관리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이거 아무나 못해요. 기업 단위 컨벤션 행사하는 거. 이런 것도 요 자격이 일정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외에는 그 그럼 의료 관계는 뭐냐면 임상심의사고 국제의료 관광 코디네이터입니다. 이게 왜냐면 임상심의사는 이것도 의료거든요. 예, 의료고 여기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여기도 의료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뭐 외국에 비해서 이 수술이나 이 비용이 이 엄청나게 미국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적거든요. 심지어 제가 아는 사람은 그래요. 미국의 큰 병원의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자기가 아프면 일부러 한국 와서 치료받고 간대요. 왜? 자기 거기서 수술 받으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국가에서 뭘 합니까? 의료와 관광을 더불어 기획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입니다. 한국 와서 치료도 받고 온 김에 관광도 하자 이래 되죠. 의료가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자격이 이렇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료가 들어가지 않는 이런 거는 응시 자격 상력 경력 제한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1급을 보려면 2급에서 1급을 보려면은 요거는 이제 제한 조건이 따릅니다. 2급 자격 치르고 실무를 2년 이상 해야 하거나 아니면 아예 2급 안 보고 실무에 3년 이상 종사를 하면 됩니다. 실무 경력. 이러면 1급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컨벤션 기획사는 이 전문 분야다 보니까 여기에서 요거보다는 하나 다 플러스 됩니다. 실무가 요거 2년인데 실무 3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실무는 어떻습니까? 자격증 취득 후 3년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실무 4년이에요. 컨벤션 기획사 2급은 응시 자격 제한 조건 없습니다. 임상심의사는 반드시 개조를 해야 되고 실습을 1년 이상 해야 되고 실무 2년 이상. 실습 1년 이상이거나 또는 실무 2년 이상. 실습을 우리가 수련이라고도 하죠. 제가 이제 강의하고 있는 분야가 1급, 2급도 같이 이제 이거는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1급은 아예 석사학위인데 대학원인데 아무 대학원이 아니고 2급은 전공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1급은 뭐냐면은 반드시 관련 과라야 돼요. 상담, 치료 이런 그 학과명이 들어가야 뭐냐면은 1급을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급은 실습 수련이 뭐냐면은 1년이지만 이거는 수련이 뭐냐면 이거는 2급 자격 취득 후 실무 2년이거나 아니면 바로 1급을 보려면은 실습 수련이 2년을 해야 됩니다. 1년보다 수련은 더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실무는 뭐냐면은 그 회사에 실제 근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4대 보험을 이렇게 확인되고 급여가 확인되는 게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습이나 수련은 월급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거기에 있는 의사들이나 다 슈퍼바이저가 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데이터 기록이 남아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이제 수련이죠. 그러니까 실습이나 수련은 급여를 안 받습니다. 근데 실무는 직접 거기에서 4대 보험 확인서를 뭐냐면 QNS에 다 제공을 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이런 차이가 있죠. 좀 까다롭습니다. 1급은요. 국제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는 일단 의료 쪽에 이 관련 졸업자가 돼야 되고
이제 졸업자인데 2년제 전문대 졸업자는 실무가 2년이고, 여기 총은 4년인데, 전문대는 2년을 뭐라고 해주면 실무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요거는, 실무 2년이 되고, 3년제는 실무를 1년을 하면 됩니다. 4년을 맞추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실무는, 아예 학교 안 나오고 하면은, 실무가 4년 이상 돼야 되고, 뭐 관련 자격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는 거 개괄적으로만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고, 실제 이것도 어떻습니까? 문제를 풀면은 나중에 문제가 나오는 게 빤하게 나왔던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됩니다. 그러면 요만 문제를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인데, 보건, 의료 또는 관광 분야에 관련 학과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이다.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2년제 전문대학은 어떻습니까? 2년은 2년 이상 여기 실무 종사를 해야 되거든요. 4년을 쳐야 됩니다. 관련 자격증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 그 다음에 보건, 의료 또는 관광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는 학과가 없이 실무는 몇 년 돼야 된다고요? 4년이라고 했죠. 왜? 여기도 뭐 2년 하고 2년, 4년을 쳐야 되고, 전문대는 3년 같으면 실무 1년, 4년 쳐야 되고, 요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실무만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3년이 아니고 4년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4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4.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문제를 풀면은 나왔던 게 뻔하니까, 그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또 다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진도가 저보다 좀 빨라지니까, 여러분들, 이 1회 때 내용들이 아주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 50% 이상 다 1회 이 과정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 다음엔 좀 좋습니다.